네, 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서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 문서의 실제 삭제 권한은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국가기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의 유통 경로를 정비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모르고 고발했다고 그러면 정말 허망한 일이고, 알고도 고발했다고 하면 정치 공작인 것입니다. 기밀문서 관련된 것, 그리고 국정원이 나서는 것, 이런 주체와 내용에 있어서 야당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작적 고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정부에게 친북 딱지를 붙이려고 정치보복을 하려다가 국가기밀의 유통 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멍청구리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정치보복력 색깔몰이로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드시고 적절하게 여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부속실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간인들이 여사하고의 개인적인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가 1호기를 마음대로 탄다든가 하는 이런 국기문란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대통령 집무실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다고 주장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짖더니 이제는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물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 이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당원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당 지도부하고의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당 운영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또 여러 당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온라인상에서 당원 청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진일보한 당원 청원제로 당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언로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당을 향해 기탄 없이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제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이 답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당에 전달되는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문자 폭탄과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간인 신모 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묵살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논란이 확산됨과 동시에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한테 통화 내역 제출 서약을 요구하고 소지품 검색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 매는 꼴입니다. 신 씨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미리 일정을 받아보고 김 여사의 의전과 동선을 체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 지인 한두 명이 더 일하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더 드러날지 참으로 두려울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력 사유화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논란을 자초하고도 반성은커녕 인식과 대응이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애가 육촌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라는 보도에 대통령실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특혜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믿고 지지했던 청년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경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능력이 검증된 각 부처의 에이스들만 파견 기회를 갖습니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 당직자와 보좌진 다수가 대통령실 근처도 못 가보고 인수위 파견을 끝으로 복귀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사적 채용과 비선농단에 의한 대통령실 사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채용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책임있게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심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장악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주 15일 경찰국 지휘 규칙 관련 최종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구성부터 권고안 발표와 수용, 오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반대는 찍어 누른 채 경찰 장악이란 잘 짠 각본에 따라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태에 이어서 전국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 릴레이와 단식에 돌입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까지 나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안하무인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관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근거 없이 낙인 찍기에 나섰고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전례 없는 전 정부 수사까지 언급하며 경찰 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답장러 간담회이자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정작 경찰 직장협의회와는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경찰청 독립을 유지하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치안본부의 악몽만 떠올리게 하는 경찰 장악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끝끝내 밀어붙인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포로밖에 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정혜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의문의 일패를 당한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의 위로를 전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비선 논란이 거세지자 이상한 논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 부인이 행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포 간담회는 주 스페인 대사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인데 난데없이 탈취당하고 주 스페인 대사관은 그간 늘상 해왔던 동포 간담회조차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호도되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 근무 직원들에게 위로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인사비서관의 판단 능력입니다. 다른 업무도 아니고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서관이라면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요청이 있어도 또 당사자인 부인이 가고 싶다고 애원을 했어도 말리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의 판단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하고 경제 위기는 이미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없고 출범한 지 2달인 정부는 전 정부 탈탈 털기에만 집착하여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고 있고 대통령의 부인은 불가침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이 대통령실까지 걱정하게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느라고 바쁩니다. 정치적 중립이 근간이어야 할 국가정보기관을 앞세워서 전 정부를 침묵몰이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죠. 또 지난 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돼야 할 것 중에 수사가 안 된 게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경찰국을 통해서 아예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여당에서 전 정부에 대한 특정 인사에 대해 사퇴를 거론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기관이나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보여야 할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아니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사정과 표적 감사만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 상승으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6월 무역 수지는 25억 달러 적자를 보였고요. 이는 상반기 무역 적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시장은 96년 개설 이래 최다 종목이 하락하고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6월 외환 보유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94억 달러 감소로 IMF 권고 기준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일본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이 오는 3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향후 1년 안에는 경기 후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쟁과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이 겹친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은 주요국 정부가 과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2배로 늘어나는 등 감염병의 재확산 우려도 큽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기기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 전 정권 탓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시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제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용우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앞으로 민생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부총리 뒤에 숨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이제 느꼈나 봅니다. 때는 뒷북이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뒷북 정도일지라도 민생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여당과 물가 안정 대책을 고위 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와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서 모였다면서도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렇게 알맹이가 없이 이야기만 하는 말의 성산, 대책 없는 걸로 가선 되겠습니까? 지금 영세상인들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좀 좋아지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으로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그런 식자재들 어떻게 조달하고 물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범부처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요소수 대란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런 겁니다.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해서 나서야 됩니다. 우리 식자재뿐만 아니라 많은 원자재의 그런 극단적인 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물가 안정 민생 대책이라면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짜집기 모아놨습니다. 특히 국가재정을 긴축으로 운용하지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재정 확장됐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건 필요한 시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아가 관리재정,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보면 관리지표가 통합재정수지로 했는데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걸 또 바꿨습니다. 기준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또한 내용을 보면 위기,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칙을 설정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위기 시에는 예외로 하겠다. 그럼 그 위기는 지금은 무엇입니까? 예외로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대책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준칙은 법률 개정 사안입니다. 법률 개정 사안은 바로 국회를 빨리 열어서 여야가 토론하고 논의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말로만 과연 이런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일 좀 하고 논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사, 언어,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3대 리스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척이라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친인척 채용은 법적 기준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민적 공감대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과 사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대통령 자신의 인간적 세계관의 반영이자 대한민국의 품격과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언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공적으로 다듬어진 대통령의 언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강화한다는 도어 스태핑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안보 인사 나누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치열하게 언론과 문답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노출한 미숙함과 얄팍함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증폭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취임 2달을 맞은 대통령보다 대통령 부인의 검색량이 더 많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대통령 부인이 일정을 진행하고 여기에 인력과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1인을 선출한 것이지 대통령 부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영부인의 업무는 제한된 지원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지 국가의 다른 공적인 시스템을 동원하거나 나눠서도 안 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불러 사적인 부조를 맡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많은 자격과 조건 가운데 성공 후사가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부인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이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공과 사를 혼돈하는 공적 마인드의 부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속실을 만들어 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을 위해 함께 뛰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백하자면 민주당이 청년을 쓰다 버리나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입니다. 청년 정치의 여러 기회를 보장했지만 지속성이 없었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청년 지적과 반성 앞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미래로 평가받는 민주당 청년의 모습에도 각자 도생만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함께 성장하는 데 서툴렀고 당을 이끌어 나갈 선명한 미래 비전을 다듬는 데 부족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되었던 지점이고 단발성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인 육성 시스템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교육 모듈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당 차원에서 실행시켜 당의 전통과 역사를 잇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의 산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 몇 명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진부한 생각에서 벗어나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집단을 양성한다는 포부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안이 많아서 좀 논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희는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부터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서 지금 민생 우선 실천단이 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3개를 더 추가해서 TF를 가동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설 TF는 빅테크 갑질 대책 TF의 한준호 위원장, TF 단장이죠. 가상자산 특별대책 TF에는 김병욱 단장, 그리고 농촌 인력수급 TF에는 신정훈 단장이 맡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10개의 TF가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당은 이렇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에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TF를 더 추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서 7월 달에 국회가 열린다면 저희가 민생에 관련된 입법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생 법안 리스트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내에서 브리핑 한 적 있나요? 법안 리스트에 대해서? 네. 있어요? 원내대표님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우상호 위원장께서 당내 당원들과의 지도부 소통 개선을 위해서
당원 청원제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양한 우리 당내에서의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권리 당원들, 우리 당원들께서 지도부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자 폭탄 등 여러 방식으로 당내 소통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판단하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이런 당원들의 의견 제시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당원 청원제 시스템에서 의견이 올라오고 이것을 당 지도부 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이에 대한 당 지도부가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내 소통 시스템을 더 원활히 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상 털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스트리밍을 하는 유튜버의 좀 과도한 행태에 대한 논의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당 차원에서의 관련한 진상조사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사안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 또는 혐오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범죄, 또 특정인에 대한 신상 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대선 선거 과정에서의 여러 우리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대선 패배에 대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차원에서의 대선 백서를 만드는 것을 우상호 위원장이 당내에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8월달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시도당 개편과 지역 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선 지역 개편을 위한 시도당 선관위 구성의 건에 대해서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해당 선관위 구성은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받은 바 6월 17일 당무위원회에서 비대위의 권한을 위임받았고요. 위원 구성은 여러 지역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선관위 위원장의 서울 시도당에는 남인순, 그리고 인천은 허종식, 전북은 정진 현 전북도당 부위원장, 그리고 경남은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맡아주시기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인준이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정된 내용은 회의록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서 오늘 또 통과된 내용 중에서 중앙위원회 명부 승인할 것이 건에 있습니다. 한 550명의 중앙위원회 명부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중앙위원회 명부 승인에서의 일부 중앙위원들이 예비경선 후보단에서의 중앙위원회 급으로 한 400명이 확정될 거라는 얘기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자님들 헷갈리실까봐 오늘 공개되는 중앙위원회 명부가 전부가 예비경선 후보단은 아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 추천 공직자 자격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임명직 공직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추천하기 위한 자격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재관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성준 간사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몇 가지 원내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10시 반부터 비선농단 대통령실 사유화에 대한 급한 기자회견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정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남래진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구성해서 13인으로
국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전해숙 위원장으로 포함해서 13인 구성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은 마칠 건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선현임위원께서도 청년 정치인 쓰다버린 거 아니냐는 얘기에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좀 아침에 이준석 대표나 박 전 위원장의 홍보관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준석 당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 경제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한번 잘 해봐라 라고 사실은 여러 선거를 통해서 최근 국민의힘에 그런 기회나 권력을 부여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이런 여권 내에서의 당내 분란 또는 권력 다툼 하는 모습을 보면 목불인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대표의 성장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엄중하게 판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권 내에서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또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의 이런 당권 싸움이나 권력 다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여권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권에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 정말 흉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사이에 청년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위급 550명 명부랑 선거인단 뭐 한 400명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저희가 이 회의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위원회 구성의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의 자료를 이따가 보면은 다 불러드릴 수가 없었고, 상당히 많은 그 중앙위원들의 대상 리스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최고 지도부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우리 당의 그 여러 위원회 위원장들 포함해서 중앙위가 구성이 되긴 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추천하는 뭐 40인 추천 그런 추천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추천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앙회 명부에는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예비 경선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추천하는 사람들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괴리가 있는 거죠. 오늘 회의록을 보시면 중앙위원회 명부에 대한 구성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추천하는 4인, 40인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배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좌진 추천, 뭐 이런 부분들, 위원회 추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그런 추천위원들을 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경험청원제 경험청원제가 그 국민청원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당원 몇 명이 서명하면 뭐 안건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답변을 하고 이런 방식인데 기준이 혹시 몇 명으로 정해졌을지 아직 기준이나 디테일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시도하겠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당원 청원제도 아마 비슷한 포맷으로 몇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몇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또 공식 답변하는 방식으로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
이제 당무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뭐 오상호 위원장님 라디오에서도 거듭 밝히시긴 했지만 당무위에 올릴 생각은 없는 거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